1978년 한 남자가 지구 반대편 황무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땅을 사겠다. 카카, 그 돈이면 공단을 몇 개나 더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나라를 구할 것이다. 여의도 79배 크기의 아르헨티나 황무지. 40년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그 땅에서 리튬이 발견됐습니다. 경제적 가치 80조 원. 중국이 경악했다고요? 한 장의 계약서가 바꾼 대한민국의 운명. 40년 전 그 결단이 오늘날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1978년 청와대 회의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던 그날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님이 책상을 탁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의도 79배 땅을 사겠다고요? 아르헨티나 황무지를? 참모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제기획원 장관이 나섰죠. 카카, 그 돈이면 포항제철 확장에 쓸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불모지에 왜 그런 돈을? 하지만 대통령님의 눈빛은 달랐어요. 저는 그때 비서관으로 옆에 서 있었는데 그분이 지도를 펼치시더군요. 자네들, 이 나라가 먹고 살 자원이 뭐가 있나? 석탄?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 재무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카카, 아르헨티나 그 땅은 소금기 투성이라고 합니다. 농사도 안 된다고요. 대통령님이 창밖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30년, 40년 후엔 어떨까?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바뀌면 말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식량도 모자라고 에너지도 없는 이 나라가 언제까지 남의 나라 눈치만 볼 건가? 미국 밀, 중동 석유. 목줄 잡힌 채로 살 건가? 농업진흥청 차장이 반대했어요. 카카,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대통령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캄포꼬레아, 한국농장이라고 부르자. 당장은 손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분이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후손들이 고마워할 날이 올 거야. 결국 210만 달러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죠. 언론들이 혈세 낭비라고 연일 비판했어요. 하지만 대통령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 욕먹는 게 나야. 훗날 칭찬받을 사람은 따로 있을 거다. 그 후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땅은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냈어요. 관리비만 해마다 나가는 골칫덩어리였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고 새로운 자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잠든 땅이 깨어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2018년 외교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기차는 그저 미래 기술 정도로 여겨졌죠. 하지만 테슬라가 대중화되고 각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과장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있었죠. 중국이 아르헨티나 북부 지역에 1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르헨티나 북부라니 그곳은 혹시 위치가 어디인가요?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주입니다. 리튬 개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사신 그 땅이 바로 그 지역이었거든요. 급하게 토지대장을 확인해봤어요. 과연 중국이 투자하려는 지역과 우리 땅이 겹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중국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싶다는 연락입니다. 베이징에서 온 대표단은 자신만만했어요. 통역관을 통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기술과 자본을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한국은 토지만 제공하면 됩니다. 5대5로 나누죠. 우리 협상팀장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토지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입니다.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중국 측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토지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 실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류는 명확했습니다. 1978년부터 지금까지 40년간 관리비를 꼬박꼬박 납부한 기록까지 모두 있었거든요. 중국 대표단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쾌감이 들었어요. 평소 우리를 무시하던 그들이 이렇게 당황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공동개발은 어떻습니까? 2조 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협상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입니다.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날 밤 중국 대표단은 급하게 본국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들리는 중국어 대화 소리가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베이징에서는 담당 부서 간부들이 문책을 받았다고 해요. 40년 전 한국의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죠. 한 중국 관료가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우리는 가격만 봤는데 한국은 가치를 봤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해안이었는지를요. 저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외농업개발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 최대의 과제를 받게 되었죠. 김 과장, 아르헨티나 프로젝트 담당하게 됐어. 부장님이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놓으셨어요. 40년 묵은 숙제인데 이번엔 정말 해봐야겠어. 중국 놈들이 군침 흘리고 있다고 하니까. 파일을 열어보니 과거 시도들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1985년, 1998년, 2007년. 모두 실패로 끝났더군요. 가장 큰 문제는 토질이었어요.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일반 작물은 자랄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연간 강수량이 300도 안 됐습니다. 이런 땅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현지 조사를 위해 아르헨티나로 떠났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북쪽으로 1000km, 비행기로도 2시간이나 걸리는 오지였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지평선까지 펼쳐진 황무지, 듬성듬성 자란 가시나무들. 마치 화성에 온 기분이었죠. 현지 가이드 마리오가 말했어요. 이 땅은 저주받았어요. 100년 전부터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농업기술원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염분 토양에서도 자랄 수 있는 작물이 있을까요? 김성호 박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퀴노아라는 작물이 있긴 한데. 하지만 상업성은 글쎄요. 그래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2020년 봄 소규모 시범농장을 조성했어요.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해서 토양 개량부터 시작했죠. 첫 해는 완전 실패였어요. 싹도 제대로 안 났거든요. 현지 농민들이 비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돈만 많지 농사는 몰라. 두 번째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설상가상으로 가뭄까지 들었죠. 서울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해봄 기적이 일어났어요. 현지에서 온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새싹이 났어요. 정말로 새싹이. 급하게 현지로 날아갔어요. 파란 새싹들이 소담스럽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요. 마리오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세뇨르,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하지만 기쁨도 잠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확한 퀴노아의 품질이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염분 때문에 쓴맛이 강했어요. 이걸로는 상품화가 어려워요. 김성호 박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토양 개량을 더 강화하고 관계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최적의 재배법을 찾아갔죠. 그리고 넷째 해, 드디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맞았습니다. 과장님, 수확량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농업연구소 직원이 들뜬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퀴노아가 헥타르당 2.8톤 나왔습니다. 현지 평균의 4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 이런 결과가?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습니다. 염분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란 퀴노아가 오히려 단백질 함량이 높아졌거든요. 마치 시련을 겪으며 더 강해진 것처럼요. 현지 농민 카를로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4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는데 이런 걸 처음 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아들 마르코스가 덧붙였어요. 이제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성공에 취해 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토양 분석을 위해 더 깊이 땅을 파던 중이었어요. 지하 15m 지점에서 이상한 광물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지? 현지 지질학자 에두아르도가 샘플을 가져갔습니다. 며칠 후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리튬이에요, 리튬.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밀 분석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탄산 리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염수층이 발견된 거였죠. 급하게 서울에 보고했습니다. 부장님, 리튬 매장층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리튬이? 정말인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급파됐어요. 추가 탐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철수 박사가 보고서를 읽어주었어요. 예상 매장량이 50만 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시가로 따지면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어요.
대략 15조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리튬 개발은 농업과는 전혀 다른 분야였거든요. 게다가 환경 문제도 신경 써야 했어요. 현지 환경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리튬 채굴은 지하수를 고갈시킵니다. 우리는 반대해요. 지역 주민들도 분열됐어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과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죠. 카를로스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농업은 좋았는데 이제 뭔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깊어졌어요. 40년 만에 찾은 보물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그때 김성호 박사가 제안했어요. 농업과 리튬 개발을 동시에 하면 어떨까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요. 그게 가능한가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다만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그렇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 자원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변모한 거였죠. 2024년 초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김 과장, 청와대에서 부르네. 부장님이 긴장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직속 자원안보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저는 실무 책임자로 발탁된 거였습니다. 첫 회의에서 만난 건 쟁쟁한 인물들이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환경부 차관, 그리고 대기업 임원들까지. 위원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해요. 환경부 차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리튬 추출 과정에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있어요. 자칫하면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산업부 차관은 적극적이었어요. 전기차 시대에 리튬은 필수예요. 중국 의존도를 줄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며칠 후 현지 상황이 급변했어요. 마리오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세뇨르, 문제가 생겼어요. 환경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현지로 날아가 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한국 기업 물러가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농장 입구를 막고 있었거든요. 시위 대표 마리아가 저를 향해 말했어요. 당신들이 리튬을 파내면 우리 아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져요.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정반대 목소리가 나왔어요. 카를로스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일자리가 필요해요. 리튬 공장이 들어서면 이 지역이 살아날 거예요. 저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피해를 볼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김성호 박사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단계적 접근은 어떨까요? 먼저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로 환경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급하게 했다가 실패하면 더 큰 손실이에요. 40년을 기다린 프로젝트인데 2-3년 더 신중하게 해도 늦지 않아요. 결국 단계적 개발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1단계는 환경 영향 평가, 2단계는 소규모 시범 추출, 3단계는 본격 개발.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 결정이 새로운 위기를 불렀어요. 한국이 주저하는 사이에 다른 나라가 끼어들 수 있어요. 정보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도 인근 지역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내부 갈등이었어요.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렸거든요. 너무 소극적이야. 기회를 놓치겠어. 성급하면 환경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언론에서도 연일 논란이 일었어요. 40년 만에 기회를 놓치나와 졸속 개발 우려 사이에서 여론이 갈렸죠. 그런 와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현지 대학교에서 젊은 지질학자 루카스가 제게 연락했어요. 혹시 우리 연구실 자료를 보시겠어요? 흥미로운 걸 발견했거든요. 그의 연구실에서 본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발견한 리튬층 아래 더 깊은 곳에 다른 광물층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해요. 새로운 발견 가능성 앞에서 저는 또 다른 기로에 섰습니다. 계획을 더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계획대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인가. 6장 예상치 못한 동맹, 그리고 새로운 희망. 2024년 여름 저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대학교 지질학과에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보여준 자료를 정밀 검토하기 위해서였죠. 이 데이터가 정말 정확한 건가요? 루카스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3개월 동안 지진파 탐사를 했어요. 리튬층 아래 500m 지점에 다른 지층이 있어요. 어떤 광물일까요? 확실하지 않지만 구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은일 수도 있고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울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과장님, 큰일 났어요.
일본 미쓰비시가 우리 인근 지역에 투자 의향서를 냈다고 해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서둘러 개발하자니 환경 문제가 걱정되고 천천히 하자니 기회를 놓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현지 주지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한국 대표분과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주지사 로드리고 곤살레스는 예상보다 젊고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환경을 생각하면서 개발하려는 자세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주지사님. 사실 우리도 고민이 많았어요. 중국이나 일본 기업들은 빠른 개발만 원하거든요. 환경 보호는 나중 일이고요.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더군요. 농업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해 보여요. 그렇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긴장하며 들었어요. 현지 기술자 양성과 환경 보호,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이에요. 이건 오히려 우리가 원하던 바였어요. 물론입니다. 그게 우리 목표이기도 해요. 며칠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현지 대학교와 한국 기업들 간 협력 협정이 체결된 거였습니다. 김성호 박사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현지 연구진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요.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었어요. 마리아가 저를 찾아왔어요. 예전에 시위를 주도했던 그 마리아 말이에요. 미안해요. 처음엔 오해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정말로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는군요. 그녀가 제안한 건 놀라웠어요.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를 만들어요. 주민 대표도 참여하고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투명하게 하면 돼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중단하는 조건으로요. 카를로스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젊은이들을 기술 교육에 보내주세요.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동맹이 형성됐습니다. 처음엔 갈등 요소였던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든든한 파트너가 된 거였어요. 루카스도 한국팀에 합류했어요. 함께 이 땅의 비밀을 풀어봐요.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뭘 봤는지 알고 싶어요. 그의 말에 저도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 단순한 자원 개발이 아니라 진정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현지 상황이 좋아졌다며?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드디어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될 때가 온 거였습니다. 2024년 가을, 본격적인 지질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코르도바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였어요. 드릴링 준비 완료. 현장에는 최신 탐사 장비들이 설치됐습니다. 루카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땅속 비밀을 알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시추공에서 지하 200m까지 내려갔을 때 예상대로 리튬 농축 염수가 나왔어요. 농도도 기대 이상이었죠. 이철수 박사가 샘플을 분석하며 감탄했어요. 농도가 800ppm이에요. 상업성이 충분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음이었어요. 지하 500m 지점에서 갑자기 드릴이 멈췄거든요. 왜 안 들어가죠? 단단한 안반에 부딪힌 것 같은데. 샘플을 뽑아서 분석해보니 구리 광석이었어요. 그것도 품질이 상당히 좋은 거였죠. 이건 뭐, 보물창고네요. 루카스가 놀라며 말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과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현지 직원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지진이 났어요. 규모 5.2예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탐사 장비 일부가 손상됐어요.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마리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땅을 너무 깊이 파서 지진이 난 건 아닐까요? 과학적으론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웠어요. 탐사를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르헨티나 중앙정부에서 조사단이 파견됐어요. 한국의 탐사 활동을 점검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막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모든 게 중단될 위기였거든요. 그때 뜻밖의 도움이 왔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지진연구소에서 발표가 나온 거였어요. 이번 지진은 자연 발생한 것으로 인근 탐사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게다가 주지사 로드리고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어요. 한국팀의 탐사는 국제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어요. 계속 진행해도 문제 없습니다. 주민들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생각해보니 이 지역의 지진은 가끔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오기 전에도요. 위기를 넘긴 후 탐사를 재개했어요.
이번엔 더욱 신중하게 진행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지하 800m 지점에서 나온 건 구리가 아니었어요. 이게 금이에요. 분석실이 떠들썩해졌어요. 함량이 얼마나 되나요? 톤당 15g. 경제성이 있는 수준이에요. 루카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땅을 산 거네요. 리튬, 구리, 금까지.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발견했다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웠거든요. 이 정보는 일단 기밀로 하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서울에 보고하면서도 단계적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국제자원업계에서 한국의 아르헨티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2025년 봄, 저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탐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리튬 1350만 톤, 구리 500만 톤, 그리고 금 150톤의 매장량이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산업부 장관이 물었어요. 총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현재 시세로 약 80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이 놀랍군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이었어요. 저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어요. 성급한 개발보다는 지속 가능한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현지화의 상생이 가장 중요해요. 환경부 장관이 동의했어요. 환경 파괴 없이 진행한다면 국제적으로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며칠 후 최종 결정이 내려졌어요. 캄포코레아 지속가능 개발 프로젝트가 공식 승인된 거였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10년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되 매년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해요. 현지 기술자 양성에 매년 100억 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수익의 30%는 지역사회 발전 기금으로 사용해야 해요. 까다로운 조건들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요.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요.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마리아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우리 말을 들어주셨네요. 환경을 지키면서 개발한다니. 카를로스도 감격해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겠어요. 장학금 프로그램도 만들어주신다며? 루카스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제 남미 최고의 자원 연구센터를 만들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리튬 추출 공장이 가동을 시작한 건 그해 가을이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의미는 컸죠. 연간 5,000톤 생산 목표입니다. 이철수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자급률이 크게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른 것에 더 감동받았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한국에서 6개월간 기술 교육을 받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마르코스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도 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다는 게. 그리고 1년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환경단체에서 발표한 모니터링 보고서였어요. 지하수 오염 없음, 토양 오염 없음, 생태계 변화 미미. 마리아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약속을 지키셨네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마리오가 저에게 말했어요. 40년 전엔 이 땅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축복받은 땅이었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보물은 광물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신뢰였다는 걸 말이에요. 서울에서 온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캄포코레아 프로젝트, 국제적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박정희 대통령이 심은 씨앗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어요. 40년이 걸렸지만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땅에서는 새로운 꿈들이 자라고 있어요. 40년 전 한 장의 계약서.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자원 강국으로 만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했던 그 예언,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나라를 구할 것이다. 정말로 현실이 되었네요. 미래를 내다본 한 지도자의 해안,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